안녕하세요. 마음의 지도를 함께 그려나가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우리 삶에 깊숙이 스며들어 있을 수 있는 보이지 않는 감옥과도 같은 자기애성 가족에 대해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 가족 안에서 나르시시스트가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어떻게 주변 사람들을 플라잉 몽키, 즉 자신의 하수인으로 만드는지에 대한 교묘한 방법들을 알아보고 마지막으로는 그 상처로부터 벗어나 온전한 나를 되찾는 회복의 여정에 대해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혹시 플라잉 몽키라는 말이 생소하신가요? 이는 동화 오즈의 마법사에서 서쪽 마녀의 명령에 따라 도로시 일행을 공격하던 날개 달린 원숭이들에서 유래한 심리학 용어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이 마녀처럼 직접 손에 피를 묻히지 않고 주변 사람들을 조종하여 자신이 목표로 삼은 희생양을 공격하게 만듭니다. 이들은 나르시시스트의 충실한 병사가 되어 거짓 소문을 퍼뜨리고 희생자를 비난하며 심리적으로 고립시킵니다. 그렇다면 나르시시스트와 자기애성 가족은 어떤 방식으로 이렇게 교묘하게 사람들을 자신의 편으로 만드는 것일까요? 그들의 전략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전략은 피해자 행세하기입니다. 자기애성 부모나 가족 구성원들은 스스로를 특정 자녀, 즉 희생양의 행동 때문에 고통받는 연약한 피해자로 둔갑시킵니다. 내가 너 때문에 잠을 못 잔다. 내가 그런 식으로 행동해서 내 마음이 찢어진다. 와 같은 말들로 주변 사람들의 동정심을 삽니다. 이를 통해 다른 가족 구성원이나 친척들은 나르시시스트를 보호해야 할 대상으로 인식하고 자연스럽게 희생양을 문제의 원인으로 지목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사실 교묘하게 비틀기입니다. 이들은 거짓말을 퍼뜨리거나 사실의 아주 작은 일부만을 부풀려 전체를 왜곡하는데 매우 능숙합니다. 특히 반쪽짜리 진실은 완전한 거짓말보다 훨씬 더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약간의 진실이 섞여 있기에 듣는 사람은 더 쉽게 믿게 되고 희생양은 순식간에 배은망덕하고 이상한 사람으로 낙인 찍히게 됩니다. 희생양이 아무리 진실을 해명하려 해도 이미 왜곡된 정보의 틀에 갇혀버린 사람들의 생각을 되돌리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에게도 익숙한 가스라이팅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희생양의 현실 감각과 판단력을 끊임없이 의심하게 만듭니다. 내가 너무 예민한 거야. 그런 적 없는데 내가 잘못 기억하는 거겠지. 와 같은 말을 반복하며 희생자가 스스로를 믿지 못하게 만듭니다. 주변 사람들, 즉 플라잉 몽키가 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에게도 희생양이 얼마나 불안정하고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인지를 지속적으로 암시합니다. 결국 희생자는 스스로를 의심하고 고립되며 플라잉 몽키들은 나르시시스트의 말이 진실이라고 확신하게 됩니다. 네 번째는 삼각관계 만들기, 즉 이간질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사람들 사이의 분열을 조장하여 자신의 통제력을 강화합니다. 희생양과 잠재적 플라잉 몽키 사이를 오가며 서로에게 불리한 이야기를 꾸며내거나 비밀을 폭로합니다. 예를 들어 다른 자녀에게 사실 형이 너에 대해 이렇게 안 좋게 이야기하더라. 나는 내 편이라서 너한테만 말해주는 거야 라고 속삭이며 둘 사이의 신뢰를 깨뜨립니다. 이렇게 되면 사람들은 서로를 불신하고 정보를 독점한 나르시시스트에게만 의존하게 됩니다. 다섯 번째는 권위에 호소하기입니다. 특히 한국과 같이 가족 내 위계 질서가 중요한 문화에서는 이 방법이 매우 효과적입니다. 내가 내 압이다. 어미 말을 거역하는 자식이 어디 있느냐와 같이 부모라는 자신의 직위를 절대적인 권위로 내세웁니다. 이 권위 앞에서 다른 가족들은 감히 의문을 제기하기 어렵습니다. 부모님이 저렇게까지 말씀하시는 데는 다 이유가 있겠지라고 생각하며 나르시시스트의 주장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하고 희생자를 비난하는 대열에 합류하게 됩니다.
6번째는 매력과 아첨 활용하기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종종 매우 매력적이고 사교적인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잠재적 플라잉 몽키에게 온갖 칭찬과 아첨을 늘어놓으며 그들을 특별한 사람처럼 느끼게 만듭니다. 역시 자네밖에 없네. 자네는 내 마음을 가장 잘 알아주는 사람이야. 와 같은 말로 환심을 사서 일종의 충성심과 부채감을 만들어냅니다. 이 달콤함에 길들여진 사람들은 나르시시스트를 위해 기꺼이 행동하게 됩니다. 7번째는 두려움과 불안감 자극하기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사람들의 약점이나 불안감을 교묘하게 파고듭니다. 자신의 편에 서지 않으면 불이익을 당할 것이라는 암묵적인 협박을 가하기도 합니다. 마치 마피아 영화에서처럼 내 편에 서는 것이 너에게도 좋을 것이다 라는 식으로 자신을 지지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이로운 선택인 것처럼 느끼게 만듭니다. 이는 사람들을 두려움에 기반한 복종 상태로 만듭니다. 8번째는 보상 제공하기입니다. 인정, 관심, 혹은 물질적인 이익과 같은 보상을 미끼로 플라잉 몽키를 모집합니다. 이번에 내 부탁을 들어주면 내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겠다 와 같은 방식으로 거래를 제안합니다. 이러한 보상은 플라잉 몽키가 나르시시스트에게 충성하고 그를 대신해 행동하도록 만드는 강력한 동기가 됩니다. 9번째는 의무감과 책임감 씌우기입니다. 우리가 가족인데 당연히 서로를 지켜야지. 내가 장남, 장녀로서 이 일을 해결해야 할 책임이 있다. 와 같이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의무감과 책임감을 강요합니다. 특히 가족 간의 유대와 의리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문화에서는 이러한 압박이 매우 효과적입니다. 사람들은 가족을 지켜야 한다는 명분 아래 옳고 그름을 판단하기보다 나르시시스트를 옹호하는 것이 자신의 도리라고 믿게 됩니다. 10번째는 기존 관계망 이용하기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희생양의 친구, 직장 동료 등 이미 형성된 인맥을 적극적으로 활용합니다. 희생양이 소개해준 친구에게 접근하여 친분을 쌓은 뒤 그 친구를 플라잉 몽키로 만들어 희생양을 공격하게 합니다. 이는 희생양에게 깊은 배신감과 고립감을 안겨주는 매우 잔인한 방법입니다. 이외에도 자신을 가족을 구하려는 영웅으로 포장하거나 지독한 죄책감을 심어 복종하게 만드는 등 그들의 전략은 셀 수 없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교묘하고 집요한 공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스스로를 지키고 상처를 치유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 결코 쉽지 않은 길이지만 분명히 가능한 여정입니다. 첫 번째 단계는 흡수하지 않고 관찰하기입니다. 그들의 비난과 감정의 파도를 온몸으로 받아내지 마세요. 한 걸음 물러나 마치 연극을 보듯 상황을 객관적으로 관찰하는 연습을 시작해야 합니다. 아, 지금 저 사람이 피해자 행세를 하고 있구나. 이것이 바로 가스라이팅이구나라고 상황을 분석하고 명명하는 것만으로도 감정의 소용돌이에 휩쓸리지 않을 힘이 생깁니다. 두 번째는 온전한 나를 세우는 것입니다. 나르시시스트 가족 안에서 당신은 온전한 자기 자신으로 존재하도록 허락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제부터라도 당신의 감정, 당신의 생각, 당신의 가치를 존중하고 쌓아 올려야 합니다. 당신의 자존감이 단단해질수록 플라잉 몽키들의 공격은 당신의 내면에 더 이상 깊은 상처를 내지 못할 것입니다. 그들의 목적은 당신의 자신감을 갉아먹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반응성 줄이기입니다. 그들의 도발에 분노하거나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는 것은 그들이 원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감정적 반응이 바로 그들의 먹이입니다.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는 연습을 하세요. 당신의 마음의 중심, 평정심을 지키는 것이 가장 강력한 방어입니다. 그들의 말 한마디에 당신의 하루 전체가 무너지지 않도록
당신 감정의 주도권을 되찾아와야 합니다. 네 번째는 내면의 경계선 세우기입니다. 내 안에 무엇을 들여보내고 무엇을 차단할지 결정하는 것은 오직 당신 자신입니다. 이것이 단단해지면 외부적인 경계선을 설정하는 것도 훨씬 수월해집니다. 그리고 더 이상 나에게 상처를 주는 관계는 과감히 놓아주는 분리와 단절의 용기도 필요합니다. 플라잉 몽키가 당신에게 다가와 나르시시스트를 변호할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몇 가지 방법을 제안해 드립니다. 그들이 어머니가 너를 얼마나 보고 싶어 하시는데 왜 그렇게 모질게 구니? 라고 말한다면 차분하지만 단호하게 이렇게 말해보세요. 죄송하지만 이모님은 제가 겪은 저희 어머니를 전부 알지 못하세요.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라고 말하며 더 이상의 대화를 차단하는 것입니다. 혹은 너에 대한 안 좋은 소문이 들리던데 도대체 어떻게 된 거니? 라고 묻는다면 제3자에게 들은 이야기는 조심해서 판단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그분은 제 입장은 단 한 번도 물어보신 적이 없으니까요. 라고 응수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관점을 굳이 설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들은 이미 진실을 듣기보다 나르시시스트의 말을 믿기로 선택한 사람들일 수 있습니다. 이 회복의 길은 때로 외롭고 힘들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당신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과 같은 아픔을 겪고 그 길을 먼저 걸어가며 스스로를 되찾은 사람들이 세상에는 많이 있습니다. 당신의 상처는 당신의 잘못이 아니며 당신은 그 어떤 상황에서도 존중받을 가치가 있는 소중한 존재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어둠 속에서 홀로 아파하고 있을 누군가에게 작은 등불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가닿았다면 그 빛을 주변에 나누어 주시는 것은 어떨까요? 당신의 작은 관심과 공유가 보이지 않는 감옥에 갇혀 힘겨워하는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함께 나아갈 용기가 될 수 있습니다. 저희의 이야기가 더 많은 분들의 마음에 닿을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마음을 모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당신의 온전하고 평안한 삶을 진심으로 안녕하세요. 마음의 지도를 함께 그려나가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우리 삶에 깊숙이 스며들어 있을 수 있는 보이지 않는 감옥과도 같은 자기의 성 가족에 대해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 가족 안에서 나르시시스트가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어떻게 주변 사람들을 플라잉 몽키, 즉 자신의 하수인으로 만드는지에 대한 교묘한 방법들을 알아보고 마지막으로는 그 상처로부터 벗어나 온전한 나를 되찾는 회복의 여정에 대해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혹시 플라잉 몽키라는 말이 생소하신가요? 이는 동화 오즈의 마법사에서 서쪽 마녀의 명령에 따라 도로시 일행을 공격하던 날개 달린 원숭이들에서 유래한 심리학 용어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이 마녀처럼 직접 손에 피를 묻히지 않고 주변 사람들을 조종하여 자신이 목표로 삼은 희생양을 공격하게 만듭니다. 이들은 나르시시스트의 충실한 병사가 되어 거짓 소문을 퍼뜨리고 희생자를 비난하며 심리적으로 고립시킵니다. 그렇다면 나르시시스트와 자기의 성 가족은 어떤 방식으로 이렇게 교묘하게 사람들을 자신의 편으로 만드는 것일까요? 그들의 전략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전략은 피해자 행세하기입니다. 자기의 성 부모나 가족 구성원들은 스스로를 특정 자녀, 즉 희생양의 행동 때문에 고통받는 연약한 피해자로 둔갑시킵니다. 내가 너 때문에 잠을 못 잔다. 내가 그런 식으로 행동해서 내 마음이 찢어진다. 와 같은 말들로 주변 사람들의 동정심을 삽니다. 이를 통해 다른 가족 구성원이나 친척들은 나르시시스트를 보호해야 할 대상으로 인식하고 자연스럽게 희생양을 문제의 원인으로 지목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사실 교묘하게 비틀기입니다.
이들은 거짓말을 퍼뜨리거나 사실의 아주 작은 일부만을 부풀려 전체를 왜곡하는데 매우 능숙합니다. 특히 반쪽짜리 진실은 완전한 거짓말보다 훨씬 더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약간의 진실이 섞여 있기에 듣는 사람은 더 쉽게 믿게 되고, 희생양은 순식간에 배은망덕하고 이상한 사람으로 낙인 찍히게 됩니다. 희생양이 아무리 진실을 해명하려 해도 이미 왜곡된 정보의 틀에 갇혀버린 사람들의 생각을 되돌리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에게도 익숙한 가스라이팅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희생양의 현실 감각과 판단력을 끊임없이 의심하게 만듭니다. 내가 너무 예민한 거야. 그런 적 없는데 내가 잘못 기억하는 거겠지. 와 같은 말을 반복하며 희생자가 스스로를 믿지 못하게 만듭니다. 주변 사람들, 즉 플라잉 몽키가 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에게도 희생양이 얼마나 불안정하고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인지를 지속적으로 암시합니다. 결국 희생자는 스스로를 의심하고 고립되며 플라잉 몽키들은 나르시시스트의 말이 진실이라고 확신하게 됩니다. 네 번째는 삼각관계 만들기, 즉 이간질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사람들 사이의 분열을 조장하여 자신의 통제력을 강화합니다. 희생양과 잠재적 플라잉 몽키 사이를 오가며 서로에게 불리한 이야기를 꾸며내거나 비밀을 폭로합니다. 예를 들어 다른 자녀에게 사실 형이 너에 대해 이렇게 안 좋게 이야기하더라. 나는 내 편이라서 너한테만 말해주는 거야 라고 속삭이며 둘 사이의 신뢰를 깨뜨립니다. 이렇게 되면 사람들은 서로를 불신하고 정보를 독점한 나르시시스트에게만 의존하게 됩니다. 다섯 번째는 권위의 호소하기입니다. 특히 한국과 같이 가족 내 위계 질서가 중요한 문화에서는 이 방법이 매우 효과적입니다. 내가 내 압이다. 어미 말을 거역하는 자식이 어디 있느냐와 같이 부모라는 자신의 직위를 절대적인 권위로 내세웁니다. 이 권위 앞에서 다른 가족들은 감히 의문을 제기하기 어렵습니다. 부모님이 저렇게까지 말씀하시는 데는 다 이유가 있겠지라고 생각하며 나르시시스트의 주장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하고 희생자를 비난하는 대열에 합류하게 됩니다. 여섯 번째는 매력과 아첨 활용하기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종종 매우 매력적이고 사교적인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잠재적 플라잉 몽키에게 온갖 칭찬과 아첨을 늘어놓으며 그들을 특별한 사람처럼 느끼게 만듭니다. 역시 자네밖에 없네. 자네는 내 마음을 가장 잘 알아주는 사람이야. 와 같은 말로 환심을 사서 일종의 충성심과 부채감을 만들어냅니다. 이 달콤함에 길들여진 사람들은 나르시시스트를 위해 기꺼이 행동하게 됩니다. 일곱 번째는 두려움과 불안감 자극하기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사람들의 약점이나 불안감을 교묘하게 파고듭니다. 자신의 편에 서지 않으면 불이익을 당할 것이라는 암묵적인 협박을 가하기도 합니다. 마치 마피아 영화에서처럼 내 편에 서는 것이 너에게도 좋을 것이다 라는 식으로 자신을 지지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이로운 선택인 것처럼 느끼게 만듭니다. 이는 사람들을 두려움에 기반한 복종 상태로 만듭니다. 여덟 번째는 보상 제공하기입니다. 인정, 관심, 혹은 물질적인 이익과 같은 보상을 미끼로 플라잉 몽키를 모집합니다. 이번에 내 부탁을 들어주면 내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겠다와 같은 방식으로 거래를 제안합니다. 이러한 보상은 플라잉 몽키가 나르시시스트에게 충성하고 그를 대신해 행동하도록 만드는 강력한 동기가 됩니다. 아홉 번째는 의무감과 책임감 씌우기입니다. 우리가 가족인데 당연히 서로를 지켜야지. 내가 장남, 장녀로서 이 일을 해결해야 할 책임이 있다와 같이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의무감과 책임감을 강요합니다. 특히 가족 간의 유대와 의리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문화에서는 이러한 압박이 매우 효과적입니다.
사람들은 가족을 지켜야 한다는 명분 아래 옳고 그름을 판단하기보다 나르시시스트를 옹호하는 것이 자신의 도리라고 믿게 됩니다. 10번째는 기존 관계망 이용하기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희생양의 친구, 직장 동료 등 이미 형성된 인맥을 적극적으로 활용합니다. 희생양이 소개해준 친구에게 접근하여 친분을 쌓은 뒤 그 친구를 플라잉 몽키로 만들어 희생양을 공격하게 합니다. 이는 희생양에게 깊은 배신감과 고립감을 안겨주는 매우 잔인한 방법입니다. 이외에도 자신을 가족을 구하려는 영웅으로 포장하거나 지독한 죄책감을 심어 복종하게 만드는 등 그들의 전략은 셀 수 없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교묘하고 집요한 공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스스로를 지키고 상처를 치유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 결코 쉽지 않은 길이지만 분명히 가능한 여정입니다. 첫 번째 단계는 흡수하지 않고 관찰하기입니다. 그들의 비난과 감정의 파도를 온몸으로 받아내지 마세요. 한 걸음 물러나 마치 연극을 보듯 상황을 객관적으로 관찰하는 연습을 시작해야 합니다. 아, 지금 저 사람이 피해자 행세를 하고 있구나. 이것이 바로 가스라이팅이구나라고 상황을 분석하고 명명하는 것만으로도 감정의 소용돌이에 휩쓸리지 않을 힘이 생깁니다. 두 번째는 온전한 나를 세우는 것입니다. 나르시시스트 가족 안에서 당신은 온전한 자기 자신으로 존재하도록 허락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제부터라도 당신의 감정, 당신의 생각, 당신의 가치를 존중하고 쌓아 올려야 합니다. 당신의 자존감이 단단해질수록 플라잉 몽키들의 공격은 당신의 내면에 더 이상 깊은 상처를 내지 못할 것입니다. 그들의 목적은 당신의 자신감을 갉아먹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반응성 줄이기입니다. 그들의 도발에 분노하거나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는 것은 그들이 원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감정적 반응이 바로 그들의 먹이입니다.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는 연습을 하세요. 당신의 마음의 중심, 평정심을 지키는 것이 가장 강력한 방어입니다. 그들의 말 한마디에 당신의 하루 전체가 무너지지 않도록 당신 감정의 주도권을 되찾아와야 합니다. 네 번째는 내면의 경계선 세우기입니다. 내 안에 무엇을 들여보내고 무엇을 차단할지 결정하는 것은 오직 당신 자신입니다. 이것이 단단해지면 외부적인 경계선을 설정하는 것도 훨씬 수월해집니다. 그리고 더 이상 나에게 상처를 주는 관계는 과감히 놓아주는 분리와 단절의 용기도 필요합니다. 플라잉 몽키가 당신에게 다가와 나르시시스트를 변호할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몇 가지 방법을 제안해 드립니다. 그들이 어머니가 너를 얼마나 보고 싶어 하시는데 왜 그렇게 모질게 구니? 라고 말한다면 차분하지만 단호하게 이렇게 말해보세요. 죄송하지만 이모님은 제가 겪은 저희 어머니를 전부 알지 못하세요.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라고 말하며 더 이상의 대화를 차단하는 것입니다. 혹은 너에 대한 안 좋은 소문이 들리던데 도대체 어떻게 된 거니? 라고 묻는다면 제3자에게 들은 이야기는 조심해서 판단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그분은 제 입장은 단 한 번도 물어보신 적이 없으니까요. 라고 응수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관점을 굳이 설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들은 이미 진실을 듣기보다 나르시시스트의 말을 믿기로 선택한 사람들일 수 있습니다. 이 회복의 길은 때로 외롭고 힘들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당신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과 같은 아픔을 겪고 그 길을 먼저 걸어가며 스스로를 되찾은 사람들이 세상에는 많이 있습니다. 당신의 상처는 당신의 잘못이 아니며 당신은 그 어떤 상황에서도 존중받을 가치가 있는 소중한 존재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어둠 속에서 홀로 아파하고 있을 누군가에게 작은 등불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가닿았다면 그 빛을 주변에 나누어 주시는 것은 어떨까요? 당신의 작은 관심과 공유가 보이지 않는 감옥에 갇혀 힘겨워하는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함께 나아갈 용기가 될 수 있습니다. 저희의 이야기가 더 많은 분들의 마음에 닿을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마음을 모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당신의 온전하고 평안한 삶을 진심으로 안녕하세요. 마음의 지도를 함께 그려나가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우리 삶에 깊숙이 스며들어 있을 수 있는 보이지 않는 감옥과도 같은 자기의 성 가족에 대해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 가족 안에서 나르시시스트가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어떻게 주변 사람들을 플라잉 몽키, 즉 자신의 하수인으로 만드는지에 대한 교묘한 방법들을 알아보고 마지막으로는 그 상처로부터 벗어나 온전한 나를 되찾는 회복의 여정에 대해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혹시 플라잉 몽키라는 말이 생소하신가요? 이는 동화 오즈의 마법사에서 서쪽 마녀의 명령에 따라 도로시 일행을 공격하던 날개 달린 원숭이들에서 유래한 심리학 용어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이 마녀처럼 직접 손에 피를 묻히지 않고 주변 사람들을 조종하여 자신이 목표로 삼은 희생양을 공격하게 만듭니다. 이들은 나르시시스트의 충실한 병사가 되어 거짓 소문을 퍼뜨리고 희생자를 비난하며 심리적으로 고립시킵니다. 그렇다면 나르시시스트와 자기의 성 가족은 어떤 방식으로 이렇게 교묘하게 사람들을 자신의 편으로 만드는 것일까요? 그들의 전략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전략은 피해자 행세하기입니다. 자기의 성 부모나 가족 구성원들은 스스로를 특정 자녀, 즉 희생양의 행동 때문에 고통받는 연약한 피해자로 둔갑시킵니다. 내가 너 때문에 잠을 못 잔다. 내가 그런 식으로 행동해서 내 마음이 찢어진다. 와 같은 말들로 주변 사람들의 동정심을 삽니다. 이를 통해 다른 가족 구성원이나 친척들은 나르시시스트를 보호해야 할 대상으로 인식하고 자연스럽게 희생양을 문제의 원인으로 지목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사실 교묘하게 비틀기입니다. 이들은 거짓말을 퍼뜨리거나 사실의 아주 작은 일부만을 부풀려 전체를 왜곡하는데 매우 능숙합니다. 특히 반쪽짜리 진실은 완전한 거짓말보다 훨씬 더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약간의 진실이 섞여 있기에 듣는 사람은 더 쉽게 믿게 되고 희생양은 순식간에 배은망덕하고 이상한 사람으로 낙인 찍히게 됩니다. 희생양이 아무리 진실을 해명하려 해도 이미 왜곡된 정보의 틀에 갇혀버린 사람들의 생각을 되돌리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에게도 익숙한 가스라이팅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희생양의 현실 감각과 판단력을 끊임없이 의심하게 만듭니다. 내가 너무 예민한 거야. 그런 적 없는데 내가 잘못 기억하는 거겠지. 와 같은 말을 반복하며 희생자가 스스로를 믿지 못하게 만듭니다. 주변 사람들, 즉 플라잉 몽키가 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에게도 희생양이 얼마나 불안정하고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인지를 지속적으로 암시합니다. 결국 희생자는 스스로를 의심하고 고립되며 플라잉 몽키들은 나르시시스트의 말이 진실이라고 확신하게 됩니다. 네 번째는 삼각관계 만들기, 즉 이간질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사람들 사이의 분열을 조장하여 자신의 통제력을 강화합니다. 희생양과 잠재적 플라잉 몽키 사이를 오가며 서로에게 불리한 이야기를 꾸며내거나 비밀을 폭로합니다. 예를 들어 다른 자녀에게 사실 형이 너에 대해 이렇게 안 좋게 이야기하더라. 나는 내 편이라서 너한테만 말해주는 거야 라고 속삭이며 둘 사이의 신뢰를 깨뜨립니다. 이렇게 되면 사람들은 서로를 불신하고 정보를 독점한 나르시시스트에게만 의존하게 됩니다. 다섯 번째는 권위에 호소하기입니다.
특히 한국과 같이 가족 내 위계 질서가 중요한 문화에서는 이 방법이 매우 효과적입니다. 내가 내 압이다. 어미 말을 거역하는 자식이 어디 있느냐와 같이 부모라는 자신의 직위를 절대적인 권위로 내세웁니다. 이 권위 앞에서 다른 가족들은 감히 의문을 제기하기 어렵습니다. 부모님이 저렇게까지 말씀하시는 데는 다 이유가 있겠지라고 생각하며 나르시시스트의 주장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하고 희생자를 비난하는 대열에 합류하게 됩니다. 6번째는 매력과 아첨 활용하기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종종 매우 매력적이고 사교적인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잠재적 플라잉 몽키에게 온갖 칭찬과 아첨을 늘어놓으며 그들을 특별한 사람처럼 느끼게 만듭니다. 역시 자네밖에 없네. 자네는 내 마음을 가장 잘 알아주는 사람이야. 와 같은 말로 환심을 사서 일종의 충성심과 부채감을 만들어냅니다. 이 달콤함에 길들여진 사람들은 나르시시스트를 위해 기꺼이 행동하게 됩니다. 7번째는 두려움과 불안감 자극하기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사람들의 약점이나 불안감을 교묘하게 파고듭니다. 자신의 편에 서지 않으면 불이익을 당할 것이라는 암묵적인 협박을 가하기도 합니다. 마치 마피아 영화에서처럼 내 편에 서는 것이 너에게도 좋을 것이다 라는 식으로 자신을 지지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이로운 선택인 것처럼 느끼게 만듭니다. 이는 사람들을 두려움에 기반한 복종 상태로 만듭니다. 8번째는 보상 제공하기입니다. 인정, 관심, 혹은 물질적인 이익과 같은 보상을 미끼로 플라잉 몽키를 모집합니다. 이번에 내 부탁을 들어주면 내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겠다와 같은 방식으로 거래를 제안합니다. 이러한 보상은 플라잉 몽키가 나르시시스트에게 충성하고 그를 대신해 행동하도록 만드는 강력한 동기가 됩니다. 9번째는 의무감과 책임감 씌우기입니다. 우리가 가족인데 당연히 서로를 지켜야지. 내가 장남, 장녀로서 이 일을 해결해야 할 책임이 있다와 같이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의무감과 책임감을 강요합니다. 특히 가족 간의 유대와 의리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문화에서는 이러한 압박이 매우 효과적입니다. 사람들은 가족을 지켜야 한다는 명분 아래 옳고 그름을 판단하기보다 나르시시스트를 옹호하는 것이 자신의 도리라고 믿게 됩니다. 10번째는 기존 관계망 이용하기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희생양의 친구, 직장 동료 등 이미 형성된 인맥을 적극적으로 활용합니다. 희생양이 소개해준 친구에게 접근하여 친분을 쌓은 뒤 그 친구를 플라잉 몽키로 만들어 희생양을 공격하게 합니다. 이는 희생양에게 깊은 배신감과 고립감을 안겨주는 매우 잔인한 방법입니다. 이외에도 자신을 가족을 구하려는 영웅으로 포장하거나 지독한 죄책감을 심어 복종하게 만드는 등 그들의 전략은 셀 수 없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교묘하고 집요한 공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스스로를 지키고 상처를 치유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 결코 쉽지 않은 길이지만 분명히 가능한 여정입니다. 첫 번째 단계는 흡수하지 않고 관찰하기입니다. 그들의 비난과 감정의 파도를 온몸으로 받아내지 마세요. 한 걸음 물러나 마치 연극을 보듯 상황을 객관적으로 관찰하는 연습을 시작해야 합니다. 아, 지금 저 사람이 피해자 행세를 하고 있구나. 이것이 바로 가스라이팅이구나라고 상황을 분석하고 명명하는 것만으로도 감정의 소용돌이에 휩쓸리지 않을 힘이 생깁니다. 두 번째는 온전한 나를 세우는 것입니다. 나르시시스트 가족 안에서 당신은 온전한 자기 자신으로 존재하도록 허락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제부터라도 당신의 감정, 당신의 생각, 당신의 가치를 존중하고 쌓아 올려야 합니다. 당신의 자존감이 단단해질수록 플라잉 몽키들의 공격은 당신의 내면에 더 이상 깊은 상처를 내지 못할 것입니다.
그들의 목적은 당신의 자신감을 갉아먹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반응성 줄이기입니다. 그들의 도발에 분노하거나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는 것은 그들이 원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감정적 반응이 바로 그들의 먹이입니다.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는 연습을 하세요. 당신의 마음의 중심, 평정심을 지키는 것이 가장 강력한 방어입니다. 그들의 말 한마디에 당신의 하루 전체가 무너지지 않도록 당신 감정의 주도권을 되찾아와야 합니다. 네 번째는 내면의 경계선 세우기입니다. 내 안에 무엇을 들여보내고 무엇을 차단할지 결정하는 것은 오직 당신 자신입니다. 이것이 단단해지면 외부적인 경계선을 설정하는 것도 훨씬 수월해집니다. 그리고 더 이상 나에게 상처를 주는 관계는 과감히 놓아주는 분리와 단절의 용기도 필요합니다. 플라잉 몽키가 당신에게 다가와 나르시시스트를 변호할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몇 가지 방법을 제안해 드립니다. 그들이 어머니가 너를 얼마나 보고 싶어 하시는데 왜 그렇게 모질게 구니? 라고 말한다면 차분하지만 단호하게 이렇게 말해보세요. 죄송하지만 이모님은 제가 겪은 저희 어머니를 전부 알지 못하세요.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라고 말하며 더 이상의 대화를 차단하는 것입니다. 혹은 너에 대한 안 좋은 소문이 들리던데 도대체 어떻게 된 거니? 라고 묻는다면 제3자에게 들은 이야기는 조심해서 판단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그분은 제 입장은 단 한 번도 물어보신 적이 없으니까요. 라고 응수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관점을 굳이 설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들은 이미 진실을 듣기보다 나르시시스트의 말을 믿기로 선택한 사람들일 수 있습니다. 이 회복의 길은 때로 외롭고 힘들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당신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과 같은 아픔을 겪고 그 길을 먼저 걸어가며 스스로를 되찾은 사람들이 세상에는 많이 있습니다. 당신의 상처는 당신의 잘못이 아니며 당신은 그 어떤 상황에서도 존중받을 가치가 있는 소중한 존재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어둠 속에서 홀로 아파하고 있을 누군가에게 작은 등불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가닿았다면 그 빛을 주변에 나누어 주시는 것은 어떨까요? 당신의 작은 관심과 공유가 보이지 않는 감옥에 갇혀 힘겨워하는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함께 나아갈 용기가 될 수 있습니다. 저희의 이야기가 더 많은 분들의 마음에 닿을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마음을 모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당신의 온전하고 평안한 삶을 진심으로 안녕하세요. 마음의 지도를 함께 그려나가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우리 삶에 깊숙이 스며들어 있을 수 있는 보이지 않는 감옥과도 같은 자기의 성 가족에 대해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 가족 안에서 나르시시스트가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어떻게 주변 사람들을 플라잉 몽키, 즉 자신의 하수인으로 만드는지에 대한 교묘한 방법들을 알아보고 마지막으로는 그 상처로부터 벗어나 온전한 나를 되찾는 회복의 여정에 대해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혹시 플라잉 몽키라는 말이 생소하신가요? 이는 동화 오즈의 마법사에서 서쪽 마녀의 명령에 따라 도로시 일행을 공격하던 날개 달린 원숭이들에서 유래한 심리학 용어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이 마녀처럼 직접 손에 피를 묻히지 않고 주변 사람들을 조종하여 자신이 목표로 삼은 희생양을 공격하게 만듭니다. 이들은 나르시시스트의 충실한 병사가 되어 거짓 소문을 퍼뜨리고 희생자를 비난하며 심리적으로 고립시킵니다. 그렇다면 나르시시스트와 자기의 성 가족은 어떤 방식으로 이렇게 교묘하게 사람들을 자신의 편으로 만드는 것일까요? 그들의 전략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전략은 피해자 행세하기입니다.
자기의 성부모나 가족 구성원들은 스스로를 특정 자녀, 즉 희생양의 행동 때문에 고통받는 연약한 피해자로 둔갑시킵니다. 내가 너 때문에 잠을 못 잔다. 내가 그런 식으로 행동해서 내 마음이 찢어진다. 와 같은 말들로 주변 사람들의 동정심을 삽니다. 이를 통해 다른 가족 구성원이나 친척들은 나르시시스트를 보호해야 할 대상으로 인식하고 자연스럽게 희생양을 문제의 원인으로 지목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사실 교묘하게 비틀기입니다. 이들은 거짓말을 퍼뜨리거나 사실의 아주 작은 일부만을 부풀려 전체를 왜곡하는데 매우 능숙합니다. 특히 반쪽짜리 진실은 완전한 거짓말보다 훨씬 더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약간의 진실이 섞여 있기에 듣는 사람은 더 쉽게 믿게 되고 희생양은 순식간에 배은망덕하고 이상한 사람으로 낙인 찍히게 됩니다. 희생양이 아무리 진실을 해명하려 해도 이미 왜곡된 정보의 틀에 갇혀버린 사람들의 생각을 되돌리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에게도 익숙한 가스라이팅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희생양의 현실 감각과 판단력을 끊임없이 의심하게 만듭니다. 내가 너무 예민한 거야. 그런 적 없는데 내가 잘못 기억하는 거겠지. 와 같은 말을 반복하며 희생자가 스스로를 믿지 못하게 만듭니다. 주변 사람들, 즉 플라잉 몽키가 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에게도 희생양이 얼마나 불안정하고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인지를 지속적으로 암시합니다. 결국 희생자는 스스로를 의심하고 고립되며 플라잉 몽키들은 나르시시스트의 말이 진실이라고 확신하게 됩니다. 네 번째는 삼각관계 만들기, 즉 이간질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사람들 사이의 분열을 조장하여 자신의 통제력을 강화합니다. 희생양과 잠재적 플라잉 몽키 사이를 오가며 서로에게 불리한 이야기를 꾸며내거나 비밀을 폭로합니다. 예를 들어 다른 자녀에게 사실 형이 너에 대해 이렇게 안 좋게 이야기하더라. 나는 내 편이라서 너한테만 말해주는 거야 라고 속삭이며 둘 사이의 신뢰를 깨뜨립니다. 이렇게 되면 사람들은 서로를 불신하고 정보를 독점한 나르시시스트에게만 의존하게 됩니다. 다섯 번째는 권위의 호소하기입니다. 특히 한국과 같이 가족 내 위계 질서가 중요한 문화에서는 이 방법이 매우 효과적입니다. 내가 내 압이다. 어미 말을 거역하는 자식이 어디 있느냐와 같이 부모라는 자신의 직위를 절대적인 권위로 내세웁니다. 이 권위 앞에서 다른 가족들은 감히 의문을 제기하기 어렵습니다. 부모님이 저렇게까지 말씀하시는 데는 다 이유가 있겠지라고 생각하며 나르시시스트의 주장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하고 희생자를 비난하는 대열에 합류하게 됩니다. 여섯 번째는 매력과 아첨 활용하기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종종 매우 매력적이고 사교적인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잠재적 플라잉 몽키에게 온갖 칭찬과 아첨을 늘어놓으며 그들을 특별한 사람처럼 느끼게 만듭니다. 역시 자네밖에 없네. 자네는 내 마음을 가장 잘 알아주는 사람이야. 와 같은 말로 환심을 사서 일종의 충성심과 부채감을 만들어냅니다. 이 달콤함에 길들여진 사람들은 나르시시스트를 위해 기꺼이 행동하게 됩니다. 일곱 번째는 두려움과 불안감 자극하기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사람들의 약점이나 불안감을 교묘하게 파고듭니다. 자신의 편에 서지 않으면 불이익을 당할 것이라는 암묵적인 협박을 가하기도 합니다. 마치 마피아 영화에서처럼 내 편에 서는 것이 너에게도 좋을 것이다 라는 식으로 자신을 지지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이로운 선택인 것처럼 느끼게 만듭니다. 이는 사람들을 두려움에 기반한 복종 상태로 만듭니다. 여덟 번째는 보상 제공하기입니다. 인정, 관심, 혹은 물질적인 이익과 같은 보상을 미끼로 플라잉 몽키를 모집합니다. 이번에 내 부탁을 들어주면 내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겠다 와 같은 방식으로 거래를 제안합니다.
이러한 보상은 플라잉 몽키가 나르시시스트에게 충성하고 그를 대신해 행동하도록 만드는 강력한 동기가 됩니다. 9번째는 의무감과 책임감 씌우기입니다. 우리가 가족인데 당연히 서로를 지켜야지. 내가 장남, 장녀로서 이 일을 해결해야 할 책임이 있다와 같이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의무감과 책임감을 강요합니다. 특히 가족 간의 유대와 의리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문화에서는 이러한 압박이 매우 효과적입니다. 사람들은 가족을 지켜야 한다는 명분 아래 옳고 그름을 판단하기보다 나르시시스트를 옹호하는 것이 자신의 도리라고 믿게 됩니다. 10번째는 기존 관계망 이용하기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희생양의 친구, 직장 동료 등 이미 형성된 인맥을 적극적으로 활용합니다. 희생양이 소개해준 친구에게 접근하여 친분을 쌓은 뒤 그 친구를 플라잉 몽키로 만들어 희생양을 공격하게 합니다. 이는 희생양에게 깊은 배신감과 고립감을 안겨주는 매우 잔인한 방법입니다. 이외에도 자신을 가족을 구하려는 영웅으로 포장하거나 지독한 죄책감을 심어 복종하게 만드는 등 그들의 전략은 셀 수 없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교묘하고 집요한 공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스스로를 지키고 상처를 치유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 결코 쉽지 않은 길이지만 분명히 가능한 여정입니다. 첫 번째 단계는 흡수하지 않고 관찰하기입니다. 그들의 비난과 감정의 파도를 온몸으로 받아내지 마세요. 한 걸음 물러나 마치 연극을 보듯 상황을 객관적으로 관찰하는 연습을 시작해야 합니다. 아, 지금 저 사람이 피해자 행세를 하고 있구나. 이것이 바로 가스라이팅이구나라고 상황을 분석하고 명명하는 것만으로도 감정의 소용돌이에 휩쓸리지 않을 힘이 생깁니다. 두 번째는 온전한 나를 세우는 것입니다. 나르시시스트 가족 안에서 당신은 온전한 자기 자신으로 존재하도록 허락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제부터라도 당신의 감정, 당신의 생각, 당신의 가치를 존중하고 쌓아 올려야 합니다. 당신의 자존감이 단단해질수록 플라잉 몽키들의 공격은 당신의 내면에 더 이상 깊은 상처를 내지 못할 것입니다. 그들의 목적은 당신의 자신감을 갉아먹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반응성 줄이기입니다. 그들의 도발에 분노하거나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는 것은 그들이 원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감정적 반응이 바로 그들의 먹이입니다.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는 연습을 하세요. 당신의 마음의 중심, 평정심을 지키는 것이 가장 강력한 방어입니다. 그들의 말 한마디에 당신의 하루 전체가 무너지지 않도록 당신 감정의 주도권을 되찾아와야 합니다. 네 번째는 내면의 경계선 세우기입니다. 내 안에 무엇을 들여보내고 무엇을 차단할지 결정하는 것은 오직 당신 자신입니다. 이것이 단단해지면 외부적인 경계선을 설정하는 것도 훨씬 수월해집니다. 그리고 더 이상 나에게 상처를 주는 관계는 과감히 놓아주는 분리와 단절의 용기도 필요합니다. 플라잉 몽키가 당신에게 다가와 나르시시스트를 변호할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몇 가지 방법을 제안해 드립니다. 그들이 어머니가 너를 얼마나 보고 싶어 하시는데 왜 그렇게 모질게 구니? 라고 말한다면 차분하지만 단호하게 이렇게 말해보세요. 죄송하지만 이모님은 제가 겪은 저희 어머니를 전부 알지 못하세요.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라고 말하며 더 이상의 대화를 차단하는 것입니다. 혹은 너에 대한 안 좋은 소문이 들리던데 도대체 어떻게 된 거니? 라고 묻는다면 제3자에게 들은 이야기는 조심해서 판단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그분은 제 입장은 단 한 번도 물어보신 적이 없으니까요. 라고 응수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관점을 굳이 설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들은 이미 진실을 듣기보다
나르시시스트의 말을 믿기로 선택한 사람들일 수 있습니다. 이 회복의 길은 때로 외롭고 힘들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당신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과 같은 아픔을 겪고 그 길을 먼저 걸어가며 스스로를 되찾은 사람들이 세상에는 많이 있습니다. 당신의 상처는 당신의 잘못이 아니며 당신은 그 어떤 상황에서도 존중받을 가치가 있는 소중한 존재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어둠 속에서 홀로 아파하고 있을 누군가에게 작은 등불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가닿았다면 그 빛을 주변에 나누어 주시는 것은 어떨까요? 당신의 작은 관심과 공유가 보이지 않는 감옥에 갇혀 힘겨워하는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함께 나아갈 용기가 될 수 있습니다. 저희의 이야기가 더 많은 분들의 마음에 닿을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마음을 모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당신의 온전하고 평안한 삶을 진심으로 안녕하세요. 마음의 지도를 함께 그려나가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우리 삶에 깊숙이 스며들어 있을 수 있는 보이지 않는 감옥과도 같은 자기의 성 가족에 대해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 가족 안에서 나르시시스트가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어떻게 주변 사람들을 플라잉 몽키, 즉 자신의 하수인으로 만드는지에 대한 교묘한 방법들을 알아보고 마지막으로는 그 상처로부터 벗어나 온전한 나를 되찾는 회복의 여정에 대해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혹시 플라잉 몽키라는 말이 생소하신가요? 이는 동화 오즈의 마법사에서 서쪽 마녀의 명령에 따라 도로시 일행을 공격하던 날개 달린 원숭이들에서 유래한 심리학 용어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이 마녀처럼 직접 손에 피를 묻히지 않고 주변 사람들을 조종하여 자신이 목표로 삼은 희생양을 공격하게 만듭니다. 이들은 나르시시스트의 충실한 병사가 되어 거짓 소문을 퍼뜨리고 희생자를 비난하며 심리적으로 고립시킵니다. 그렇다면 나르시시스트와 자기의 성 가족은 어떤 방식으로 이렇게 교묘하게 사람들을 자신의 편으로 만드는 것일까요? 그들의 전략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전략은 피해자 행세하기입니다. 자기의 성 부모나 가족 구성원들은 스스로를 특정 자녀, 즉 희생양의 행동 때문에 고통받는 연약한 피해자로 둔갑시킵니다. 내가 너 때문에 잠을 못 잔다. 내가 그런 식으로 행동해서 내 마음이 찢어진다. 와 같은 말들로 주변 사람들의 동정심을 삽니다. 이를 통해 다른 가족 구성원이나 친척들은 나르시시스트를 보호해야 할 대상으로 인식하고 자연스럽게 희생양을 문제의 원인으로 지목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사실 교묘하게 비틀기입니다. 이들은 거짓말을 퍼뜨리거나 사실의 아주 작은 일부만을 부풀려 전체를 왜곡하는데 매우 능숙합니다. 특히 반쪽짜리 진실은 완전한 거짓말보다 훨씬 더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약간의 진실이 섞여 있기에 듣는 사람은 더 쉽게 믿게 되고 희생양은 순식간에 배은망덕하고 이상한 사람으로 낙인 찍히게 됩니다. 희생양이 아무리 진실을 해명하려 해도 이미 왜곡된 정보의 틀에 갇혀버린 사람들의 생각을 되돌리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에게도 익숙한 가스라이팅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희생양의 현실 감각과 판단력을 끊임없이 의심하게 만듭니다. 내가 너무 예민한 거야. 그런 적 없는데 내가 잘못 기억하는 거겠지. 와 같은 말을 반복하며 희생자가 스스로를 믿지 못하게 만듭니다. 주변 사람들, 즉 플라잉 몽키가 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에게도 희생양이 얼마나 불안정하고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인지를 지속적으로 암시합니다. 결국 희생자는 스스로를 의심하고 고립되며 플라잉 몽키들은 나르시시스트의 말이 진실이라고 확신하게 됩니다. 네 번째는 삼각관계 만들기, 즉 이간질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사람들 사이의 분열을 조장하여 자신의 통제력을 강화합니다.
희생양과 잠재적 플라잉 몽키 사이를 오가며 서로에게 불리한 이야기를 꾸며내거나 비밀을 폭로합니다. 예를 들어 다른 자녀에게 사실 형이 너에 대해 이렇게 안 좋게 이야기하더라. 나는 내 편이라서 너한테만 말해주는 거야 라고 속삭이며 둘 사이의 신뢰를 깨뜨립니다. 이렇게 되면 사람들은 서로를 불신하고 정보를 독점한 나르시시스트에게만 의존하게 됩니다. 5번째는 권위의 호소하기입니다. 특히 한국과 같이 가족 내 위계 질서가 중요한 문화에서는 이 방법이 매우 효과적입니다. 내가 내 압이다. 어미 말을 거역하는 자식이 어디 있느냐와 같이 부모라는 자신의 직위를 절대적인 권위로 내세웁니다. 이 권위 앞에서 다른 가족들은 감히 의문을 제기하기 어렵습니다. 부모님이 저렇게까지 말씀하시는 데는 다 이유가 있겠지라고 생각하며 나르시시스트의 주장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하고 희생자를 비난하는 대열에 합류하게 됩니다. 6번째는 매력과 아첨 활용하기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종종 매우 매력적이고 사교적인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잠재적 플라잉 몽키에게 온갖 칭찬과 아첨을 늘어놓으며 그들을 특별한 사람처럼 느끼게 만듭니다. 역시 자네밖에 없네. 자네는 내 마음을 가장 잘 알아주는 사람이야. 와 같은 말로 환심을 사서 일종의 충성심과 부채감을 만들어냅니다. 이 달콤함에 길들여진 사람들은 나르시시스트를 위해 기꺼이 행동하게 됩니다. 7번째는 두려움과 불안감 자극하기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사람들의 약점이나 불안감을 교묘하게 파고듭니다. 자신의 편에 서지 않으면 불이익을 당할 것이라는 암묵적인 협박을 가하기도 합니다. 마치 마피아 영화에서처럼 내 편에 서는 것이 너에게도 좋을 것이다 라는 식으로 자신을 지지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이로운 선택인 것처럼 느끼게 만듭니다. 이는 사람들을 두려움에 기반한 복종 상태로 만듭니다. 8번째는 보상 제공하기입니다. 인정, 관심, 혹은 물질적인 이익과 같은 보상을 미끼로 플라잉 몽키를 모집합니다. 이번에 내 부탁을 들어주면 내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겠다와 같은 방식으로 거래를 제안합니다. 이러한 보상은 플라잉 몽키가 나르시시스트에게 충성하고 그를 대신해 행동하도록 만드는 강력한 동기가 됩니다. 9번째는 의무감과 책임감 씌우기입니다. 우리가 가족인데 당연히 서로를 지켜야지. 내가 장남, 장녀로서 이 일을 해결해야 할 책임이 있다와 같이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의무감과 책임감을 강요합니다. 특히 가족 간의 유대와 의리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문화에서는 이러한 압박이 매우 효과적입니다. 사람들은 가족을 지켜야 한다는 명분 아래 옳고 그름을 판단하기보다 나르시시스트를 옹호하는 것이 자신의 도리라고 믿게 됩니다. 10번째는 기존 관계망 이용하기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희생양의 친구, 직장 동료 등 이미 형성된 인맥을 적극적으로 활용합니다. 희생양이 소개해준 친구에게 접근하여 친분을 쌓은 뒤 그 친구를 플라잉 몽키로 만들어 희생양을 공격하게 합니다. 이는 희생양에게 깊은 배신감과 고립감을 안겨주는 매우 잔인한 방법입니다. 이외에도 자신을 가족을 구하려는 영웅으로 포장하거나 지독한 죄책감을 심어 복종하게 만드는 등 그들의 전략은 셀 수 없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교묘하고 집요한 공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스스로를 지키고 상처를 치유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 결코 쉽지 않은 길이지만 분명히 가능한 여정입니다. 첫 번째 단계는 흡수하지 않고 관찰하기입니다. 그들의 비난과 감정의 파도를 온몸으로 받아내지 마세요. 한 걸음 물러나 마치 연극을 보듯 상황을 객관적으로 관찰하는 연습을 시작해야 합니다. 아, 지금 저 사람이 피해자 행세를 하고 있구나.
이것이 바로 가스라이팅이구나라고 상황을 분석하고 명명하는 것만으로도 감정의 소용돌이에 휩쓸리지 않을 힘이 생깁니다. 두 번째는 온전한 나를 세우는 것입니다. 나르시시스트 가족 안에서 당신은 온전한 자기 자신으로 존재하도록 허락받지 못했을 것입니다.